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는 익산군의 최동단. 그래서 그 최동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경어선사 그 고향인 우동리와 딱 접해 있어요. 말만 이렇게 행정구역이 인접해 있다는데 접해 있어서 최동단이에요. 놀라웠죠. 나는 경어선사 고향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익산군 왕궁면을 찾으러 가는데 경어선사 고향 봉동이 먼저 나오더라 이런 말이죠. 놀라웠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봉동입니다 하는데 그 동자가 이 익산군 왕궁면이 최동단이라 그때의 그 충격은 그래서 참 경어선사 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포기할까 했는데 갔더니 동사무소 갔더니 그림이 대문짝 많은데 봉동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고속도로 내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주 서울 올 때까지 울었어요. 서울 올 때까지 불에. 그래서 이자여 동쪽으로는 전라북도 완주군과 봉동읍 장구리와 접해 있다 이런 얘기죠. 대단하죠. 북쪽으로는 왕궁면 동룡리, 남쪽으로는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서쪽으로는 왕궁면 동촌리가 접하고 있다. 왕궁면에 지금 광암리를 말하는 거예요. 왕궁면의 왕궁은 왕궁지와 5층 석탑이 있는 왕궁리에서 유래한 지명이라 거기는 그냥 영원한 왕궁인 것 같아요. 응? 신증 동궁여지 성남의 익산의 왕궁정에도 우물이 또 있단 말이죠. 군의 남쪽 오리에 있더라. 아까 덕정리라고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우물에 관한 우물에 따라서 그 전설이 많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요, 물. 이 물이 없으면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또 물 없으면 그래서 우물과 관계되는 그러한 전설이 많고 전봉준도 뭐 퇴각하면서 그때 내가 알았었는데 어디 가가지고 그 우물을 마시고 어째서 그 물이 지금도 그 우물이 있답니다. 전봉준 장군이 마신 우물. 그죠? 그 우물과 관계되는 게 이게 많이 있어요. 전설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신씨 부인인가 만날 때 그 우물가에 가서 물 한 잔 주쇼 하니까 뭐 거기는 버드나무를 쭈르륵 따가지고 그 저기 바가지에다가 넣어주니까 그 뭐야 버들리파리 때문에 못 먹잖아.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좋냐 하니까 장군님이 너무 급하게 물을 찾으니까 그냥 드리면 그냥 벌컥벌컥 마시다가 물도 소화가 안 돼 꽉 막히잖아요. 그럴까봐 거기다가 버들잎을 땄다라고 해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서로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 옆에 뭐가 있어? 왕궁정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왕궁탑, 왕궁평. 평은 평야의 평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넓어요. 예. 그래서 왕궁탑 북쪽 20리에 있다. 광암리는 본래 우주연이야. 그러니까 우주연이니까 경어선사 동네랑 똑같은 우주연이었다 이 말이야. 광암리도 우주연, 경어선사 고향인 우동면도 우주현. 아까는 그 우자는 굽을 우자라 그랬죠. 다 지나갔네 또. 왕궁평, 평야, 왕궁탑, 왕궁청. 그래서 광암리는 원래 우주연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주연이었고요. 제가 이 그 소설에 이거를 좀 자세히 쓴 것은 또 경어선사 고향을 어떤 놈들이 자꾸 자동리로 바꿔놓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할까봐 그리고 경어선사 고향과 그 밀양박 씨의 고향 그리고 경어선사가 또 그 뭐지
그 미륵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으로 미륵도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허선사는 미륵도서를 주창한 분인데 유명한 분이 현장법사라고 그랬죠. 현장법사. 그리고 신라시대의 경흥과 그 현장법사와 경허선사가 가장 유명한 그 미륵도서를 주창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뭐를 해요? 극락왕생을 추구하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미륵도설이야. 극락왕생은 사실은 좀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타방정토, 유심정토 하잖아요. 유심정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미륵은 진짜 있으니까, 우리의 속에는 육도에 있잖아. 육도 환생하잖아요. 우리가 지옥, 악이, 천생, 인간, 천상, 아수라 해서 천상에 이미 있고, 천상에 또 다녀온 분들은 또 많지요. 천상까지 갔다가 또 떨어진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미륵도설. 뭐 어차피 저도 미륵과 관계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경허선사도 계속 미륵 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금산사도 그랬고, 또 도서람도 그렇고, 또 그 뭐지, 그 고창 선운사도 그렇고. 라이브. 그 다음에 또 뭐냐, 모친의 깊은 불신과 대장부 기준. 이 경허선사 어머니예요. 훗날 동석이와 동욱이의 스님으로서의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니까 두 아들을 그냥 부처님한테 던져버린 거야. 그냥 순간 미련도 없이 그냥. 두 아들은 장성하여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하였더라. 우리가 경허 스님에만 이 초점을 맞춰 있어 그렇지, 태허 스님도 그 전설 따라 전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태허 스님에 관한 얘기는 그 외에 그 뭐지, 성철 스님 밑에 있었던 이거 단지하신 분, 아이씨 또 생각 안 나. 율사인데, 율사. 내가 그 스님께 청점심이라는 불명을 받았거든요. 본명을 청정심. 누구지? 그 스님과 이제 태허 스님과 또 관계가 많고, 그 전설이 있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동욱이와 동석이는 스님으로서 성장을 했고, 이렇게 해서 누구지? 생각났다. 난의 일타 스님하고도 관계가 아주 많아요. 제가 일타 스님이 제 불명도 주셨기도 했고, 또 공주와 또 관계가 있고, 뭐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하여 모친 밀양박씨는 우선 동석을 집안의 어른이신 마곡사의 금해대사를 통해 마곡사로 동진 출가시키고, 그러니까 또 이 금해대사도 또 어머니와 관계가 있어요. 외삼촌. 그래서 미리 출가를 시키죠. 경허선사보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경허선사 8살, 네. 태허는 10살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에 미리 또 마곡사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금해대사가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밀양박씨가 너무 불심이 장해서 자식 둘을 그냥 던져버려요. 그 정도 어머니가 되니까 그 정도 어머니 밑에서 이 경허와 같은 인물이 출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동석이를 떨쳐내고 나머지 3남매 동욱이하고 동희하고
그 다음에 동숙이하고를 데리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떠나기 전 정든 고향마을 왕궁면 광암리에 들려서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모두가 차마 손을 놓지 못하죠. 이제 가면 언제 보나, 그죠? 내일 오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을 하였더라. 예, 슬픈 이야기.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은 그렇지만 시련과 역경이 있어야 큰 인물이 탄생되고 또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없으면 우리가 불교를 찾을까요? 안 찾아요. 내가 여러 명 봤다니까. 물론 가끔씩 시련과 역경이 없는 부잣집에서 그 누구요? 부처님 첫 번째 제자 마하가섭처럼, 마하가섭은 백만 장자에 억만 장자에 뭐 그 노비가 500명이었대잖아요. 그런 집에서도 그 불교를 알아서 출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가하는 사람이 가끔씩 등장을 하죠. 근데 시련과 역경이 닥쳐야 불교를 알으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냥 온갖 고통, 개고생, 생고생, 먼 고생 다 하고 나야 결국은 어디 가서 안심을 얻어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서 불문에 기회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불문에 기회하게 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기회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거를 명심해서 알아야 돼. 내가 전생부터 닦아온 게 있어야 이게 이어지는 거라니까 생짜로 어떻게 알아. 특히 내가 이 선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이렇게 쑤셔보면 이놈은, 이 새끼는 무슨 짓을 했고, 어냐 이나 너는 설 익었어, 이놈은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이 사람은 보이는구만. 근데 그게 다 닦아온 그거 업에 따라서, 자기 인연 따라서 저절로 찾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금생을 살면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업을 짓지 말라야 말하는 거 있다면 아시죠? 일으키지 말고 구태여 업을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게. 업을 짓지 않으려면 이 중생들 반열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드디어 제 9장 뭐야, 시흥장터에서 콩나물 시루를 장사하다. 콩나물 시루에도 이 사진 어디, 그림 어디 있거든요. 시흥장터에서 콩나물 시루를 앞에 놓고 장터에서 그 어린 동욱이가 하는 그 사진, 그림이 저 뒤에 가면 나와요. 조금 기다려 봐. 송도옥은 동욱의 형인 동석이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딸까지라도 5, 6세가 되면은 전부 다 서당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도 일찍이 서당을 다녔고, 그 다음에 그 형도 일찍이 서당을 다녔고, 이제 그 마지막에 전봉준이 태어나면서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서당을 다 같이 다녔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딸까지라도 5, 6세부터 서당에 넣어서 글을 가르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 깨어있는 분이어가지고 그 동숙이랑 다 그를 깨우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도옥이 죽고 홀로남은 밀양박씨로서는 아무리 동분서주로 활동을 하여도 시골서는 사남매를 데리고 다 살아가는 재주가 없는, 사남매를 못 데리고, 이게 사남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숙이, 동욱이, 동석이, 동이 이렇게 됐죠. 가난한 사람이 살기에는 그래도 서울이 좋다는 말을 듣고 삼남매를 앞세우고, 하나는 어디로 갔어? 하나는 출가시켰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으니 이때가 바로 동욱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 8살이더라, 이런 말이죠. 만으로는 7살. 그러니까 8살 때, 만으로 8살 때에 동진 출가를 하는 게 청계사고, 그게 1857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7살이에요. 세상은 녹록지 않아 어느 곳이든지 옷과 밥을 갖다 놓고 기다리는 것도 없으며 또 선선하게 일자리를 가르쳐주고 주선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생겼죠. 공돌이, 공순이 전부 다. 그래서 하지만 누가 그때 당시로 다 자급자족을 하는 농경사회라 그 뭐 마땅하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거로 박씨 부인은 열국역진하여, 이게 열국역진하면 아주 끝 가는 데까지 열심히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역진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그 다 진력이 다하도록
진력을 했다 이런 말이죠. 어떤 집이 방앗간을 열공역지는 사실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김태읍이가 한 말이에요. 근데 좀 특별나서 제가 같이 써먹은 거죠. 방앗간을 빌어서 콩나물을 기르어서 콩나물 방이 한 칸밖에 더 있겠어 가봐야 세 식구가 어머니까지 합치면 네 식구가 옹기종기라서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있는데 또 그 운목에는 또 콩나물을 길러 갖고 나가서 팔아야 되니까 콩나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옛날에는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시루. 여러분 시루가 뭔지 요즘 사람은 모르죠. 그 시루에다가 이렇게 키워. 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목에 놓으면은 거기서 그 청국장 뜨듯이 그렇게 콩나물이 길러지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바로 이렇게 했다 먹었던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틈틈이 어떤 대갓집에 연줄을 얻어가지고 이건 누구 어머니가 뭘 잘했어? 이 바느질을 잘했다니까. 아주 바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엄청 잘했거든요. 뭔가 헷갈려. 어떤 대갓집에 연줄을 얻어가지고는 친모 노릇을 하면서 열심으로 자식들을 거두기에 노력을 하였더라. 누가? 일양박 씨가 어디에서? 시흥에서. 여기는 이제 이미 시흥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나 원천강 이 원천강 뭐 원래 이런 얘기예요. 워낙 이런 얘기예요. 워낙 원천강 딸린 소생이 많은 거로 소생이 몇 명? 3명. 어머니까지 4명. 입에 풀칠하기 바쁘죠.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고생을 견뎌가는 체주가 없었더라. 이처럼 경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는 바람에 가세가 급히 기울고 공공하여 남은 가족은 부득이 콩나물 장사를 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 경호가 콩나물 장사를 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고 그 밑에 코칠질이들은 그 밑에 코칠질이 2명이 또 있잖아요. 연달아 밑으로 2살, 2살짜리들이 그러니까 뭐서 8살이니까 6살, 4살. 어린 시절에 이 고난을 누가 생각했으랴. 그러나 어린 동욱은 집에 갈 때는 콩나물 반 돈으로 다시 콩을 사야 돼. 어이? 콩을 사가지고 콩나물 콩은 달라요, 여러분. 저도 이 콩나물을 한번 길러본다고 했다 몇 번 말아먹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서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콩나물 그건 조그마해요. 그걸 뭐라 그래? 진원이 콩이라고 그래? 뭐야? 너도 다시 콩을 사서 집으로 기를 준비를 했더라. 집으로 가서 이제 기를 준비를 하는 거죠. 또 동욱이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장사 갔다 하면 또 피곤하는데 동욱이는 또 이제 갔다 와서 근데 그때나 저때나 동욱이가 컸대요. 48살인데 한 15살짜리처럼 덩치가 크고 그렇게 힘이 셌다고 합니다. 힘이 장사. 어린 동욱은 장사를 할 때는 어머니를 따라서 시흥 장터에 나가고 집에 돌아오면 어린 두 동생과 콩나물을 물붓는 일에다가 정신이 없어요. 어린 두 동생 건사하고 또 콩나물 장사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 이것도 기술이라고 어린 동욱은 콩나물을 실하게 키워내는 재주를 가지고 근데 경호선사가 뭐 일을 뭐 배우는 거를 잘한 것 같아. 왜? 집신 삼는 것도 이게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근데 콩나물도 잘 길렀다. 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욱은 용기를 잃지 않고 모친을 돕고 어린 두 동생들을 극기 돌보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어린 동욱을 크게 칭찬했더라. 아이 저게 그냥 가장 노릇하네 이래가면서 그렇게 좀 굉장히 믿음직한 그런 우리의 경호였답니다. 이름은 아직은 경호가 아니고 무엇이야? 동욱이죠. 동욱이. 경호가 됐을 때는 30살이 됐을 때 경호로 바뀌어요. 31세에 오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1세에 하시니까 그때 당신이 오도를 하시고 이름을 경호라고 바꿔서 우리는 아직 경호라고 부르지 못해요. 동욱이죠. 뭐 동욱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멋있는 아주 친근한 이름 아니겠어요? 삼남매를 데리고 살아가는 체주가 없는 모친 박씨는 그나마도 동욱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처럼 든든하잖아요. 하면서도 공색한 살림을 꾸려나갔으니 그러나 콩나물 장사를 하여 아무리 콩나물이 잘 팔린다 한들 콩나물 실어가지고 세 식구가 먹기에는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세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터라 동욱은 나름 열심히 모친을 돕는다고도 하지만 이들 가족의 앞날은 전혀 희망이 보여 안 보여. 추워. 야, 서로 추워라. 달러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추워.
그것이 실이다. 오늘 엄청 춥네. 그래서 가족의 연날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나날이 계속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어? 개어를 만나게 돼. 아직 못 만나? 아이고 아직 못 만나. 그래도 어린 동욱은 멋진 밀양박씨를 돕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고사리 손으로 콩나물을 기르고 물을 주고 거두는데 이거 엄청 힘들어요. 이거 물 주는 게.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야. 한치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다. 왜냐면 때 맞춰서 물을 줘야 되고 물을 쭉쭉 빼야 되고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위에다만 줘야 되고 쉽질 않아. 시간 따 해야 돼. 언제나 모친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으니 우리 이쁜 동욱이 어린 두 동생의 뒷바라지도 척척 어린 동생들을 먹이고 씻기고 이 먹이고 씻기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4살짜리 6살짜리 이 천방지축들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걸 경호선사가 소리 없이 하죠. 여간 손매무새가 야물었던 것 같아 우리 경호선사. 왜냐면 바느질도 잘 짓잖아요. 생각해보니 어이? 그 오도하고 난 다음에 동학사에서 혼자 그 누비승을 해갖고 누비를 놔갖고 거기다 바느질을 해. 그것도 어머니 하시는 거를 아마 이게 봤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따라한다니까. 어이? 집신 삼는 것도 눈 너머로 봐서 아버지한테 걸리면 돼지 혼나니까 했던 것 같고 이 콩나물도 기가 막히게 잘 기르고 뭔가 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손재주가 있다고 하죠. 손매무새가 야물다라고 하잖아요. 여간 손매무새가 야물어 모친 밀양박씨는 어린 동욱에게 가장의 힘을 느끼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 생기죠. 세상에. 동욱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자신이 이제 가장이 돼. 내가 이제 가장일 수밖에.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가장이 된 것이 그 전봉준 장군하고 혼인을 시킬 때에도 그 동석이보다 가방끈이 일단은 길고 그 태여 스님보다 그죠? 태여 스님보다 경호선사가 가방끈이 길고 잘해서 그걸 쓰잖아요. 연길과 의제를 쓰잖아요. 신랑의 오치수 보내다. 그리고 또 그거 뭐야 연길이 혼인 날짜. 혼인 날짜는 신부 측에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신랑의 옷도 지어주는 거고. 그래서 그 연길 의제가 전봉준 장군 아버지한테 보냈는데 세상은 또 우리를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연길 의자가 내내 어디 있다가 내가 박사 한눈물 따고 경호 선시를 충정사에서 한다고 방송 광고를 냈는데 거기를 방송 광고를 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옥션에 경호선사 글씨가 떴다. 근데 이거 진품인가 아닌가 가려달라.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그 사진 보내라. 내가 이 경호 선시 7월 9일인가 5일날 7월 5일날 내가 그 강의를 해야 되니까 첫 강의 출발시키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이거 경호서 친필인가 아닌가 알아보마라고 해가지고 충정사에서 경호 친필을 개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은 김종관이야. 지금도 있어요. 우리 경호연구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이에 옥션에서 그게 사라졌답니다. 사라져서 못했죠. 그리고 났는데 다시 범진 스님이 1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홍 박사 그러면서 왜요 스님 뭔 일 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보래. 여기 지금 인사동에 그게 떴답니다. 경호선사께. 스님 사진 찍어서 보내보세요. 했더니 그 1년 전에 없어진 사진과 똑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진짜 현금 따발을 들고 갔어요. 주는 대로 부르는 대로 사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 리용재라고 유명한 서예가가 있죠. 보냈더니 이거 박사님이 그 경호선사가 아니래요. 왜 아니야? 무슨 여동생의 혼사에 무슨 여동생이라고도 안 했어. 동생의 혼사에 경호선사가 여동생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의 혼사라고 썼어요. 동생의 혼사에 연길과 의제를 보내오니 그 신랑의 오치수를 적어서 보내달라라고 편지인데 무슨 경호선사가 여동생 있나요? 이건 아니죠. 있어. 잠깐만. 있어. 그 여동생이래 남동생이래 하니까 몰라요. 그냥 동생이라고만 썼어요. 알았어 끊어. 이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연길과 의제를 치니까 이게 신랑의 오치수와 그 혼사 날짜는 신부 측에서 정하는 거래요. 끝! 그때 그 들뜸 숨이 안 서졌어요. 숨이.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 다시 해갖고 여동생 맞아 이거 경호선사 맞으니까
해서 다 해서 빨리 보내.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제가 운전 중이고 나발이고 빨리 내리라고 내려서 빨리 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내준 게 그렇게 돼서 이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를 그 앞당기는데 이미 앞에 뭐가 있었죠? 혹시 경호선사 여동생이 있습니까? 전봉준 장군 그거에 그거 뭐죠? 고적에 족보에 홍두옥이가 있다. 송두옥이가 그 장인이라고 전봉준 장군 족보 문효공파 족보에 있는데 이미 그걸 알았지만 저는 그거를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 좀 자세히 알게 돼야지. 근데 거기다가 그 하나 그 힘을 실어준 게 이 연길과 의제예요. 맞구나. 이제는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데 또 1년이 지났죠. 이제 마지막 쐐기못. 내가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강가닥은 전봉준 때문이었다라는 이 책을 내게 된 진짜 마지막 쐐기못을 받게 된 거는 2018년에 그 경호선사의 그 서간문 13편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벽성 상묵이라는 스님이 한 장의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경호선사 열반 120주년 2012년에 전시했답니다. 조계사에서. 근데 그것을 조계사에서 한 게 아니야. 수덕사에서 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못 받고 그 책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 13편이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를 쪼개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이 바쁘다가 2018년도에 제가 경호선사 그 뭐죠? 책을 발간하는데 마지막에 이 친필 모음을 넣게 됐어요. 근데 친필 모음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아. 이 서간문 13편을. 그래서 이걸 6개월간에 걸쳐 작업을 시작하려고 이걸 쪼개니까 오 마이 갓. 끝났어. 게임이 끝났어? 게임이 끝났어. 그것도 참 돌아보면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가 거기 써있고 내가 북성으로 돌아간다라고 써있고 전봉준에게 보내는 거 전봉준 장군 아들에게 보내는 이 모든 13편이 진짜 그때 엄청 울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스님을 바로 연락해서 만났죠. 말했잖아요. 그 송림사본이라고 쓰는데 대한민국의 송림사가 13개야. 12개인가? 12개인가 13개야. 근데 1번부터 전화를 다 했는데 그 스님을 모른대요. 나는 그 스님이 벽성 상무인지도 몰랐고 그냥 혹시 그 서예에 관심 있는 그런 분이 계시냐 라고 했는데 진짜 맨 마지막 단양 송림사 그 여자분 지금도 고맙죠. 정말 그 여자분이 그 말을 안 해줬으면 이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경호선사와 뭐 관계 있는 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절에 우리 여기 주지 스님이 그 서예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에서도 서예전을 열고 지금도 서예에 그걸 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 제가 그 스님 좀 전화번호 일러주시면 제가 통화를 하고 싶다 하니까 기꺼이 그 전화번호까지 일러줘. 다른 사람 같으면 지랄지랄해요. 그 절에 있는 그 보살들이 엄청 세잖아요. 안 가르쳐줘 절대로. 근데 일이 잘 되려고 하는지 그 스님 전화번호를 주었어. 그래서 내가 전화통화를 하니까 한 방에 오케이. 오 마이 갓. 근데 그 스님은 경호선사 얘기는 내가 안 했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봉준 얘기를 안 했다. 전봉준 얘기를 안 하고 그 스님이 알고 있기를 이게 경호선사 친필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기서. 그런 일들이 꿈 같은 일들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분 입을 통해서 이분이 그러면 왜 이 13편을 갖고 있느냐가 나한테는 큰 관건이었고 이분 입을 통해서 기어코 전봉준 얘기가 나오게끔 하려고 절대 전봉준 얘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스님 이 내용은 알고 있나요? 하니까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대요. 그럼 스님 이것이 한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그것도 모른대. 내가 쪼개니까 13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쪼이고 들어가는 거죠. 스님이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을 이거를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고 그래서 정말 가슴 조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갔죠.
스님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말이 뭐라고 나올까봐. 그 전병근이라는 사람이 무슨 전자? 천안전 씨. 전병근이라는 사람이 삼육대학교에서 그 법사를 하는데 아주 신심이 장하대요. 죽기 전에 이게 경화선사 글씨인데 스님이 가지시는 게 제일 편안할 것 같다라고 해서 당신한테 주셨다면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그 전병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그 홍성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찾았죠. 다 그 가족들까지도. 놀라움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그 사람이 족보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전병삼이라는 사람을 또 찾아요. 천안전시 문효공파 대표로 동방유당군 동상하는 데 와서 그 연설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전병삼이래요. 문효공파. 그래서 병근이 병삼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병자 돌림이야. 그때 당시가 전부 병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말했더니 전병삼이 내가 잘한다. 전병근이 내가 잘한다. 족보도 만들어졌다. 딱 맞아. 족보를 만들었다가 그동안에 못 만들고 있다가 죽기 전에 아들들 족보를 만들어주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엄청 고생을 하시고 마음을 졸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수십 년간을 경호선사 글씨를 집안에 모시고 있었으니 항상 불안했고 그런 일을 다 겪어서 오늘의 여기를 온 것 같으죠. 그래서 이게 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경호선사는 동업은 어린 나이지만 자신이 이제 가장이 되어서 모친을 돕겠다는 일구월심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고 콩나물 시루를 돌보는 일을 자청하면서 모친의 일을 도우니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업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라. 원래 경호선사는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동욱은 더욱 신바람이 나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흥장터에서 하루는 바람처럼 시흥장터에서의 하루는 바람처럼 그냥 흘러가고 말았더라.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 사이에 이제 더 성인이 됐겠죠.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얘기는 뭐 하다가 나왔더라. 전봉준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인가? 좀 현실이죠, 이게.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봉준 장군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거기에는 찌들찌들한 부분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벽송 상목스님을 모시고 이제 거기를 가자고 그랬어요. 천안전시 전병근이, 경화선사의 친필을 전해준 건데 가보니까 그것도 이미 없어졌더래요. 무슨 주막 비슷하게 뭐 그런 집이었는데 그때 당시로 그 소식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거기셨다는데 가보니까 없어졌다 그러고 지금 상목스님도 이제 또 많이 나이가 지났잖아요. 2018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 5년, 3년. 그래서 그냥 세월이 그 젊을 때의 1년과 나이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1년간은 바람처럼 막 그냥 발을 달리는 것처럼 막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요게 그 사진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멋있죠? 얘가 동욱인데 어때요? 콩나물 시루 보이나요? 이 콩나물 바깥에다가 시루에서 빼놔갖고 이렇게 해서 이거 팔아야 몇 푼어치 나와. 그래도 이걸 하셨어요. 우리 경화선사가. 동욱은 시흥장터에서 콩나물 장사하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콩나물 장사.